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한 김종민 무소속 의원, 삼선 국회의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국회 디지털경제 3.0 포럼 대표의원, 국민미래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추어 행정수도의 조기 완성을 주장하며 개헌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 이 대의명분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서 있어야 개헌도 국민통합도 7공화국도 가능합니다. 김종민 의원이 본 국가균형발전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통일교 특검과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과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에 첫 구형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실제 구형과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단지 이제 이 문제에서는 내란 사건이 이게 본류잖아요. 이 재판의 본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서 네. 지금 그 관련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 그 구형이 그렇게 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들의 관심사는 내란 사건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일 것 같고 네.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내란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 용어로 하면 친위 구테타거든요. 네. 이런 친위 구테타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마련되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일단 내란 재판부라고 하는 게 약간 특별한 입법이죠. 네. 특별한 입법이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논란에 이르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는 사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이 내란과 그 내란 이후에 이런 혼란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의 뜻에 맞는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런 공정하고 그런 민주적인 그 사법 집행을 했느냐. 네. 이 점에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 재판부라는 쟁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 표결 과정에서 상당히 예의주시를 했는데 다행히 위헌 논란이 제기된 여러 가지 요소들, 네. 즉 핵심은 사법부 재판부를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건 위헌이다. 네. 이 점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해서는 안 될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 논란, 지뢰, 뇌관을 좀 제거한 그런 입법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논란이나 토론 과정에 상당히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신설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항소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지금 위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에 이거 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재판부가 이걸 위헌 인정을 할 것인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 네. 이것도 이제 약간 문제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2심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이게 특별재판부가 그 내란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이 재판을 맡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는 재판부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약간은 좀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신청은 하겠죠. 네. 그러면은 재판은 중지가 안 되고 위헌 심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거 지켜봐야 될 텐데요. 저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의 임의성 네. 또는 어떤 특정한 세력의 의도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봉쇄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이 수사 범위를 놓고서 줄다리기가 여전한데요.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간단치가 않은 문제죠. 네.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검찰이나 수사 체계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한 이제 그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대한변협이라든가 아니면 법원 그 법학 이 학자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네. 법학대학협의회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쪽 당은 뭐 그 개혁당이나 아니면 조국당이나 이런 소수당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저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서 결국 정치적인 외풍, 네. 정치적인 입김 이걸 없애자는 게 핵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는 공정한 그런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사실은 국민참여추천위원회 같은 제도를 한번 가동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우리 방송국 방통위원장이나 그 공영방송 사장 임명할 때도 국민참여추천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사법 관련된 어떤 인사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예를 들어 3명이 있다. 그럼 3명 중에 뭐 1명을 이런 국민참여 추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네. 보통 시민들의 시각으로 저 사람이 제일 공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면 저는 이 논란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세종시 갑 지역구시잖아요. 대전 충남 통합 찬성하시죠? 예, 제가 네. 2010년에 충남 부지사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저는 대전 충남만이 아니고 충북까지 네. 충청권 대통합을 하자. 네. 충청 특별자치도를 만들자. 네. 그런 주장을 한 10여 년 이상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충북까지 아우르는 그 같은 충청권 전체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해왔죠. 지금까지. 네. 해왔는데 충북과 대전 충남 간에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단 그러면 대전 충남이라도 우선 먼저 통합하자. 네. 이렇게 해서 대전 충남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탄 거거든요. 통합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제일 핵심은 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고 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권한이 뭡니까? 예산권이죠. 예산, 네. 예산 재정권이에요. 지금도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자기들 돈이 많은 데들, 부자 자치단체 빼고는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타느냐가 그 지역의 발전을 좌우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 10조의 예산을 쓰더라도 그 예산을 중앙정부가 5조를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하고 네. 10조 중에서 중앙정부가 꼭 결정해야 될 거 말고 나머지 한 7, 8조를 지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그 자치권의 근본적인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네. 우리가 대전시다. 인구 150만이에요. 충남이다. 200만입니다. 네. 충북 150만. 자, 150만의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파리로 가고 뉴욕으로 가고 뭐 동남아로 가서 명함 내밀고 하기가 어려워요. 네. 적어도 우리가 충청자치도 그러면 한 550만, 600만 가까이 돼요. 만약에 대전 충남이다 그러면 한 350만에서 400만 가까이 되는데 네. 적어도 한 500만 이상 되면 이른바 유럽의 강소국 규모가 됩니다. 네. 핀란드가 500만이고 스웨덴이 700만이에요. 네. 우리가 한 600만 정도의 충청자치도 내지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협상권을 갖게 돼요. 네. 그럼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여러 나라들과 협상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학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우리 충북대가 있고 충남대가 있고 뭐 한밭대가 있고 공주대가 있고 국립대가 많이 있습니다. 국립대가 많은데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글로벌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네. 글로벌 대학을 만들려면 충남대, 충북대
무슨 공주대가 따로따로 각계약진해서 못 만들어요. 적어도 UCLA, UC 버클리 이런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같은 대학을 만들어서 각 캠퍼스, 청주 캠퍼스, 천안 캠퍼스, 대전 캠퍼스, 유성 캠퍼스 이렇게 캠퍼스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었을 때 세계적인 대학을 함께 육성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어떤 통합의 효과, 통합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2월 중 특별법 발의, 3월 임시국회 처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가능한 일정인가요? 뭐 입법적으로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공론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단체장들이 주로 논의를 해왔어요. 네. 그 주장을 상대적으로 했었죠. 네.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좀 진보적인 이런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논의를 충분히 참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짧아요. 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했을 때 중앙정부의 권한을 뭐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좀 충분히 무르익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긴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아주 밀도 있고 집중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오래전부터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 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등 관련해서 이게 나눠 먹기식 이전이 아니라 직접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좀 주민 체감이 효과가 낮았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건데요. 네. 지금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을 178개를 했습니다. 네. 아주 역사적인 일이에요. 네. 전두환 정권도 못했던 일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일인데 그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균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균형은 뭐 분산이 꼭 균형이다. 네. 그래서 너무 분산을 강조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분산을 하되 그 지역과 권역에서는 좀 거점 중심 발전 전략으로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광주권이다, 뭐 충청권이다, 부경권이다, 대경권이다 이렇게 권역들이 있잖아요. 이 권역 중에서 우리가 이 새로 에너지를 투입했던 그 거점 지역은 수도권하고 좀 경쟁하거나 좀 수도권을 좀 쫓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기관을 여러 군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균형이라는 가치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런 거점 중심 전략의 효과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집적 효과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그 지역에서도 광주 주변에 어떤 거점 중심으로 해서 광주 전남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에다 집중해서 몰아주면 네. 그게 나머지 시골에도 그 효과가 그 낙수 효과가 전달이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전략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과거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 관습 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뭐 개헌은 필요한데 네.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 꼭 개헌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국민적 합의예요. 네. 자, 국회 3분의 2 국민 과반수. 이건 개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행정수도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절차,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자,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종은 행정수도다. 서울은 수도인데 행정수도는 세종이다. 이렇게 이경제, 양경제로 갑니다. 네. 이런 법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법이 위헌이라고 누군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결정을 받아보면 헌법재판소가 20년 전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나 의견들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여쭤봤어요. 네. 대부분이 20년 전의 판단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사회가 변했잖아요. 국민들 의식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미 공무원들 가족들 10만 명이
세종에 내려가서 대한민국 행정은 세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행정수도와 관련된 위헌 심판에서 나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례를 우리가 이제 대법원으로 보면 판례 변경이고 네. 헌법재판소로 보면 결정내 변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결정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국민적 합의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야 정치 원로들 사이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개헌의 적절한 시기와 핵심 내용은 뭐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건 이미 이제 이재명 정부가 2022년 대통령 후보 때도 약속을 했고 네. 이번에도 약속을 해서 네. 국정과제 1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정과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제7공화국을 만들자. 근데 지금 우리가 친이구테타 내란이라고 하는 과거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져 있어요. 이 발목과 이 질곡을 풀어내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과거의 내관을 해체하는 이 지뢰를 해체하는 작업을 무사히 끝내야 사실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에 1심 판결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친이구테타와 내란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1심 판결에서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지방선거를 향해서 갈 때는 경제민생 그리고 제7공화국의 새로운 미래 AI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이냐. 이때 우리 민주공화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다시는 친이구테타가 발붙이지 못하는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이런 논의가 저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란에 대한 심판이 좀 더 정리정돈이 되고 네. 이 바탕 위에서 경제민생과 미래를 향해서 미래 개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되게 어려운 시기에 집권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안정을 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이 내란과 친이구테타로 흔들린 나라가 맞냐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안정이 돼가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당장 오늘도 보니까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이혜원 의원을 네. 내정을 했고 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의장. 김성식 전 의원을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통합 정부로 가겠다. 네. 이런 메시지가 저는 강하게 담겨 있다고 보고 특별히 뭐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진영 간의 보수 진보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경제 민생에 관해서는 국민 통합적 기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경제 민생에 관해서는 국민 통합적 기조를 반드시 유지해야 사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죠. 이재명 정부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네. 이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 대전환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시경제의 지표가 안 좋잖아요. 네. 또 민생도 아직 안 좋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철저하게 국민 통합적 국정 기조, 그런 국정 역량, 옛날 링컨이나 루즈벨트가 했던 그런 통합 정부의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경제 민생을 헤쳐나가면 저는 이 기조를 더 상승시킬 수 있겠다. 네. 그런 점이 되게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요즘 의원님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어떤 건지 또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정치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요, 우리가 이제 개혁은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사법개혁이든지 검찰개혁이든지 언론개혁이든지 정치개혁이 좀 남아있습니다. 네. 개헌과 선거법 이런 정치개혁이 하나 남아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개혁의 논의보다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서 더 나가야 될 게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당장 이번에 AI 시대에 어떻게 산업 발전할 거냐 이런 거는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성장펀드도 만들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 시대에 당장 산업이 발전하는 것만 이슈가 아니에요. 네. AI 시대 산업이 발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일자리가 없어져요.
과연 AI 시대 일자리 대전환 대책은 뭐냐? 네. 이게 20년, 30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네. 5년 후에 닥칠 일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AI 시대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다음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30년 일하고 한 10년, 15년 노후를 지냈는데 지금은 20년 일하고 30년, 40년 노후예요. 이 소득의 문제, 이거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국민들은 자산이 없어요. 코스피 5천 시대가 와도 투자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국민들이 자산 소득을 얻게 하는 거, 근로소득만큼 해결한다. 이런 문제도 중요한 이슈예요.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60년 동안 경제 민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미국이라는 경제 영토, 중국이라는 경제 영토 때문에 우리가 30년을 발전해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중국이 우리 경제 영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국제 분업을 통해서 같이 상생 발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맞상대하는 경제 상대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경제 영토는 뭐냐? 5천만 갖고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아시아에 있는 10억 인구를 우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한류의 시장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AI와 에너지 산업 이 경제 영토로 만드는 위한 국가 전략이 뭐냐? 사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경제 영토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 AI 대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으로의 복당 문제는 어떤가요? 일단 저를 찍어준 분들이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왜 복당 안 하냐고 항의도 많이 합니다. 네. 그 복당을 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국가적 과제에 보탬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복당하는 게 전 이제 그 요구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충분히 이제 경청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원들이 특히 세종시의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런 그 순리에 의해서 결정 날 거다 이렇게 보고 한번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바라는 국가 균형 발전, 여야의 대립과 공방을 넘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